자, 1979년 12월 12일, 12.12 사태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근데 12.12 사태, 5.16 군사정변, 5.18 광주 민주화, 그런데 5.17 쿠데타까지 이렇게 있는 겁니다. 12.12는 5.17 쿠데타의 전초전이에요. 12.12가 끝난 게 아닙니다. 12.12 하루로 끝난 게 아니라 12.12는 5.17 군사 쿠데타, 이거의 초석인 거예요. 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두광이 형님, 영화 다 보셨나요? 두광이! 하면서 거기서 이제 사성 장군들이 초조해가지고 두광이 불렀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 선배님 하면서 이제 그 영화에서 명대사 나오죠.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요. 우리 두광이 형님 이렇게 나옵니다. 대통령까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 12.12 사태에서 주요 12.12 사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당시 계엄사령관을 제거하는 일이 됐습니다. 그 혁혁한 공을 세운 게 바로 하나예요. 하나에. 이 보시면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여기가 위에가 이제 실제 하나의 인물들이고요. 그리고 밑에가 우리 전두광과 노태건이 있는 영화 서울의 봄에서 찍힌 하나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어릴 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이가 탄생했고, 그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1951년에 4년제 육군사관학교 첫 입학생 중에 영남 출신인 전두환, 최성태, 박병, 노태우, 김복동, 이 5명이 오성회를 조직한 것이 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1961년 말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등, 정호영이라는 분은 나중에 다큐멘터리 나와요. 보세요. 육사 11기들이 친목 모임으로 칠성회가 만들어졌고, 이게 나중에 하나회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사적인 내용, 현대사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좀 들어주세요. 재밌을 겁니다. 나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좀 들어주세요. 그런데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니까 이 전투환 주도로 육군사관 학도들은 5.16 군사정변 지지 시위를 이렇게 가도행진을 벌이면서 전두환이 이렇게 이끌게 되었고, 그리고 박정희 당시 소장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오성회가 회원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서 확대 개편 과정을 여러 번 거친 결과, 그리고 단체명은 그 유명한 하나회로 이제 바뀌게 되어요. 그런데 하나회에 가입하기 위해서 이 가입 대상자들은 이 보스, 두광이 형님한테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이 서약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자, 하나회는 선후배와 동료들에 의해 합의된 명령을 복종한다. 자, 하나, 회원 상호 간에 경쟁하지 않는다. 자, 이상의 서약을 위반할 시 인격 말살을 감수한다. 이렇게 서약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의 회원들이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보안사령부 내석과 이렇게 진급 담당 요직을 점거하여 이 승진이나 자리이동 때 선배 후배를 추천하고 이 밀어주는 식으로 군내 주요 요직을 독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규 육사 출신을 기본 정원제를 가입시키고 10명 내로 회원 다수는 영남 출신이 점한다. 비밀 점조직 방식으로 조직하든 가입 시 조직에 신명을 바쳐 충성할 것을 맹세한다. 고위층으로부터 활동비를 지급받거나 재벌로부터 자금을 징수, 회원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진금이 보직상의 특혜라고 밝혀졌다고 해요. 자, 그런데 하나회가 누가 서로 하나인지 모른대요. 그래서 하나회만의 암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회 암호 아세요? 하나회가 어떤 암호로 서로가 서로를 불렀겠습니까? 바로 형님입니다. 형님. 형님 동생 하면서 불렀단 거예요. 그게 하나회는 형님에 부른다. 군대에서 뭐 장군님, 준장, 뭐 대령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형님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시간이 흘러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체포부에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되고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게 돼요. 그리고 우리 두광 형님께서는 합동수사본부장이 되십니다. 자, 국군보안사령관 출신이고, 국군보안사령관이면서 이제 합동수사본부장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앙정보부장, 대통령 실장 차지철,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사라진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 밑에 양팔 김재규와 그리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차지철 비서실장, 경호실장, 이 2명이 날아가니까 공백 상태가 된 겁니다. 머판이 이따가 그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주 재밌습니다. 머판이. 자, 그런데 정보가 원래 안기부, 중앙정보부에서 흘러나오잖아요. 근데 중앙정보부가 무력화되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가 국군 보안사령부로 집중되어서 전두환 세력이 엄청나게 강화가 된 겁니다. 경찰, 검찰, 군검찰 모두 지휘하에, 자기 지휘하에 둔 거예요. 언론 다 나한테 보고해라. 경찰도 보고하세요. 검찰도 보고하세요.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신군부 때는 경찰과 검찰 힘이 없어요. 오직 군대가 힘이 있기 때문에 민간 수사 영역인 경찰과 검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의 힘이 생긴 것은요, 바로 언제예요? 확실히 여러분 모릅니까? 대통령 확실히 우리 영삼이 형님 대통령 재임 시절 검찰의 이 맛을 아시게 된 거예요. 검찰로 칼 휘두르면 나의 정권 강화, 권력 강화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두광 형님께서 워낙 이제 힘이 강해지다 보니까 당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정승화가 전두환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해안 경비사령관으로
발령을 내려고 계획을 합니다. 이게 영화에서 나온 거예요. 영화는 이 부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보직 이동시킬 거를 노재현 국방부 장관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노재현 국방부 장관은 약간 뇌물 좀 받았다고 나무위키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정승화가 니를 공격할 거래 하면서 전두환한테 이야기가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승화가 전두환을 경제하기 위해서 어쨌든 영화에서 정우성이 배역한 장태환 소장을 수도 경비사령관, 직업으로 치면 수방사예요. 수도 방위사령부에 수도 경비사령관에 임명해서 하나회를 견제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장태환 소장은 갑종 장교예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이 군인들끼리 서로 존댓말 하잖아요. 그 존댓을 왜 하겠습니까? 육사와 갑종을 구분시키는 거예요. 네? 육사와 갑종을 구분시키는 겁니다. 갑종 얘네 인정 안 해. 네? 육사 11기도 육사 10기, 9기, 8기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육사 11기부터 4년제이기 때문에 이 프라이드가 막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이 본인을 하잖아요. 네? 그때부터 본인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대통령 뭐 인사 말씀에 본인은 하잖아요. 그게 바로 본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해안 경비사령관으로 발령낼 거라는 우리 정승화 육참 총장의 그 계략을 본인의 입장에서는요 계략인 거죠. 그걸 알게 되고 정승화를 제거할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게 바로 12.12 군사반란이에요. 자, 그런데 정승화도 빌미를 준 거예요. 정승화가 깨끗하면은 전두광이가 정승화를 잡아 넣을 수 있을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승화가 우리 영화 그 남산의 부장들 아시죠? 병원이 형님께서 김재규 역할을 하셨잖아요. 네, 각하 대국적으로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잖아요. 그 영화를 보시면 잘 나와요. 마지막 부분에 이병헌이 중정으로 갈지 6본으로 갈지 고민한다고요. 여기서 정승화가 6본으로 가시죠. 네, 왜? 군을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6본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박 대통령 시해 이후에 김재규와 같은 차를 타고 6본을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6본에 도착한 이후 이 대통령 피살된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한테 대통령이 돌아가셨으니 자세한 경위는 중정부장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빌미예요. 빌미. 그래서 전두환은 정승화를 바로 체포합니다. 총격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계엄사령관을 불법적으로 체포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계엄사령관 체포 후 사후 결재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받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최규하 대통령께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노재현 국방부 장관 동의가 있으면 결정할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국방부 장관이 1일 때 숨어있다가 한미연합사까지 갔다가 이렇게 벙커에 있는 걸 발견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와서 동의해서 이제 최규하가 결재를 했고, 이 결재는 사후 결재라 이렇게 명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내 책임 아니다. 네. 자, 아무튼 12.12 사태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진짜 이게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5공수 2공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수부대 결국 공수부대에서 그 육군 공수부대에서 습격을 해가지고 육군 본부를 장악을 하니까 바로 게임이 끝났다는 거예요. 네. 공수부대에서도 그 영관급 장교 대령 있잖아요. 대령 연대장인가요? 네. 연대장이 이미 하나의 출신이기 때문에 이미 게임은 끝이 났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이때 1980년부터 93년까지 하나의 멤버들이 어떤 보직을 맡았을까요? 자, 육군참모총장 총 6명 중에 5명이 하나예요. 보안사령관 10명 전원이 하나입니다. 수방사령관 10명 중 8명, 수방사 직할 30경비단장 6명 전원, 33경비단장 7명 전원, 6본 인사참모부장 여기만 15명 가운데 13명, 대통령 경호실장 5명 전원, 하나회라고 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엄청났어요. 네. 하나의 힘이 막강했다고요. 인사권을 좌지우지한 건요. 네. 인사권을 갖고 있다는 건요. 군대에서 줄을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영화 극비 군내 해군 공군 비리 방산 비리 나오는 그 영화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하여튼 그 영화를 보면은 골프 치는데 6번 인사 실장이 있잖아요. 네, 그분이 골프 치고 있는데 공을 딱 갖다 주니까 몇 개야 하니까 몇 개입니다 딱 하니까 자, 대령 진급 명단에 올려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다? 인사실장의 힘은 막강합니다. 군대에서 진급이 있잖아요. 1차, 2차, 3차. 1차 누락되고 2차 누락되고 3차 누락되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비벼야 돼요. 왜? 대한민국은 휴전 중이지만은 이게 장기적으로 휴전 상태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정치군인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광 형님하고 노태우 구사단장, 전방에 있는 영화 보면 전방에 있는 기계화 사단 빼가지고 서울로 들어오게끔 하죠. 그리고 이 친구들, 친구야 같이 가자 해서 같이 가셨죠. 자, 그래서 12.12 때 이렇게 병력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자, 5공수 이렇게 들어오고, 효청 운동장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영화처럼, 우리 정민이 형님, 두광 형님 주변에 있는 하나의 멤버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가 어떻게 숙청이 되었을까요? 자, 우리 두광 형님 다음에, 바로 태우 형이에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두광 형님 다음에 했었고요. 노태우 다음에 바로
첫 문민정부 확실히 조지겠습니다 해가지고 취임하자마자 하나회를 전격 숙청을 합니다. 군내에서 영관급까지 대위까지 다 잘라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삼형님께서도 그게 있어요. 본인도 다 잘라냈잖아요. 마치 깨끗한 것처럼 싹 다 잘라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의 비리 그것 때문에 마지막 IMF와 같이 좋지 않은 결과는 좋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 어쨌든 우리 두광영님께서 대통령 하시면서 엄청난 재산 9,700억이래요. 9,700억을 모았고 그 중에 추징을 약 1,000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자, 추징금이랑 전두환 연희동 사태, 우리 부동산 주제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연희동 사택이 유차를 거듭한 결과 51억 3,7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요 자택이고요. 이게 전두환의 손자 전우용인가요? 전우용 맞나요? 그분께서 이 자택에 비밀 금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논란이 되었습니다. 자, 전두환의 손주가 광주에 직접 가서 사과를 하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광주 민주화운동 그쪽에 가서 비석에 자기 옷을 닦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의 가족, 일가 가족, 친척들의 사과를 대신하겠다 라고 합니다. 저 솔직히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가 도대체 뭐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사저 본체는 이순자 씨가 소유를 하고 있고 마당 453제곱미터 이렇게 압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전두환 55억 오산 땅 환수 가능성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땅을 관리하는 신탁사. 그러니까 교보 자산 신탁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가 땅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신탁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보자산 신탁이 수탁사겠죠. 재산을 신탁을 맡겼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자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압류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탁 계약 맺었다. 이거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다. 라고 해서 이의 제기를 했지만 법원에서 닥쳐 그냥 땅 내놔 해가지고 환수를 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또 뉴스 나왔어요. 1조 원대 부동산 사업하고 있었다. 두광씨 일가 검찰 환수팀 몰랐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읽어드릴게요. 전두환 유족은 물려받은 돈이 없어서 추징금을 대신 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달랐다. 자, JTBC에 따르면 전두환 일가는 1조 원대 부동산 사업을 몰래 벌였으며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당시 장남인 전재국 씨가 갖고 있던 경기 연천구 허브블리지 부동산 압류하고 미술품 등을 확보하는 등 눈에 보이는 재산을 압류했다. 하지만 나머지 922억은 추징하지 못했다. 눈에 안 보이는 재산을 압류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출판 도매업을 하는 전재국 씨는 대규모 부동산 사업을 벌였다. 2014년 경기 일산 주염역 인근에 오피스텔을 지었고 2019년 분양 직전 시행사를 팔아 땅값만 550을 받았다. 같은 시기 베트남에선 예상 매출 1조 4천억의 부동산 사업까지 추진했다. 이렇게 방송은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 하수팀이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요 이야기를 제가 한 이유는 이거예요. 자, 우리가 보수든 진보든 간에 서로 싸우지 맙시다. 잘못은 가려야 돼요. 잘못된 건 잘못한 거고. 우리 두광형님 또 재임 도중에 죽을 뻔도 하셨고, 아웅산 테러 있잖아요. 죽을 뻔도 하셨고, 그리고 잘한 부분도 있겠죠. 근데 잘못된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거 비판하자. 부동산 1조 원대 부동산 사업 하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은 진짜 당시 얼마나 권력형 비리가 많았는지. 태호 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영삼이 형님께서 두광 형님하고 태호 형님 두 전직 대통령 본인이 즉위하자마자 확실히 조지겠습니다 해가지고 둘을 바로 수의 입힌 채로 재판장에 나타나게 합니다. 이 장면, 친구야 같이 가자, 친구야 같이 가자, 이 두 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나란히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삼형님께서는 IMF 때 그때 이제 김대중 정권에 넘어가면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협의해서 둘 다 사면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간단하게 제가 현대사 이야기를 좀 들어보았는데요. 영화를 제가 보고 너무 감동 깊었는데 이 영화 이야기만 하기는 제가 조금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광 형님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 전 뉴스를 보고 나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한번 잠깐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